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이 이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네. 해양 방류했다고. 네. 지금 한국이 또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국제법적 라인에 따라서 제대로 한 거로 그렇게 평가하더만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 만약에 일본이 이 후쿠시마에 네.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려면 그럼 일본은 저 후쿠시마의 오염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국은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과학적인 검증의 문제보다는 그 과거에 조국이 지금 뭐 축창을 들자부터 이어온 반일 운동에 하던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내세운 거라고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원전 폐기물을 네. 솔직히 뭐 마피아 등에게 배에 실게 해서 네. 이 바다 가운데 가라앉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대만 등이 네. 공동으로 해양 방사능 폐기장을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국내에 네. 저준위 방사능 폐기장만 예, 만들지 예. 고준위를 못 만들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준위 고준위라는 거는 저준위는 이 방사능 작업에 관계했던 옷이나 장갑 이런 거고 고준위라는 거는 그 원전에서 떼고 노는 폐우라늄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한국에 수십만 개가 쌓여 있는데 폐우라늄 봉이 그걸 갖다가 지금 언제까지 쌓아 놓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고준위 방사물 폐기능 이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역에는 저그 지역 갖다 놓을까봐 난리가 나니 그걸 갖다가 한국하고 일본, 대만이 서로 합의해서 네. 가운데쯤 되는 바다에다가 깊숙이 넣자. 지금 그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예. 뭘 이렇게들 이걸 가지고 또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고.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서 가장 아마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예. 둘이 아마 잘 노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세트로 아주 이렇게. 친한 것 예, 같아요. 아주 뭐 잘 친하고 미래가 잘 보입니다. 근데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일본만큼 원폭의 피해를 받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번을 맞았고. 없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일본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핵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못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핵 그 버스 뭉개금을 일하고 난 다음에 거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블랙레인,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사람이 일주일 후에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이후에 후유증이라는 거 이런 건 없고 전 세계에서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 뭐 살까지 벗겨지고 피부병을 앓고 하는 건 일본밖에 없었죠. 원자던 턴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원폭의 피해라든가 그 어떤 그 방사물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일본만큼 철저하게 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북이 지금 NLL을 침범해서 맞습니다. 예. 서해 도서를 점령한 뒤에 네. 한국과 미국이 네. 군사적으로 반격을 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네. 그래서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핵인질로 삼겠다. 초반에 한 4에서 60개 정도를 대량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미국 랜더 연구소하고 아산 정책연구원이 뭐 같이 네. 발표도 해요. 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을 사용하는 군사 전략을 지금 개발하고 또 핵을 갖다가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북한의 핵 무기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안 하고 근데 한국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지난 시간에 잠깐 일본 근대사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인터넷이나 어떤 그 또는 출판물 이런 데 보면은 조금이라도 일본이 못하는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이건 뭐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대 포장해서 해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은 한국 사람의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콤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해 부분도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다 보면은 그냥 속된 말로 아니 너가 근대화에 찌질하게 정신 못 차리겠다 일본에 당한 건데 일본의 식민지 피해 당한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이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서 보면 프랑스가 대체로 많이 당했는데 그렇죠. 근데 근대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무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별 그런 게 없이 그런 거 없죠. 왜 전지 2차 대전 끝나고 20년이 안 돼가지고 드골하고 아데나우가 협정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졸렬한 처사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대해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일본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로선에 어떤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얼마나 이게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이냐면은 지난번에 그 반일운동 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제일 피해를 봤던 게 우리나라에는 우니콜로일 겁니다. 그 옷가게. 근데 그게 고급 상품이 아니거든요. 일본에는 한 게 주로 중저가입니다. 중저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불매운동을 하고 나서 이게 아마 그 유니콜로에 일하는 점원들이 거의 아마 7,000명 정도가 아마 전국에 다 해고당하고 실직 상태로 보는데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 한국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본다면은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매몰되는가 보면은 그래서 한국이 일본 상품을 갖다 안 사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적자가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2019년부터 2020년 보니까 대일 적자는 더 늘어났던데 보니까 한국이. 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묘하게 네. 지금 한 80년대 이후에 네. 한 40년간 반미 진중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몰고 왔어요. 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반미도 잘 안 먹혀드는 것 같고 네. 또 진중이 아니라 반중이 더 세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중이라는 게 친중 개념이라는 게 과연 5, 6년 전에 한국에서 친중이라는 게 뿌리를 내렸느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요 최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반중이라는 게 실질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국 사회 특이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흔히 미국이 한국에서 제국주의적으로 이 중심부와 주변부를 착취하는 이런 그 종속 이론에 걸맞는 행동을 해갔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80년대에 한국 경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신식민지 대미 종속 때문에 종속 그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을 할 만한 여력을 미국이 다 착취해 간다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보면 미국이 한국에서 착취해가는 공장은 크지가 않았고 일본이 더 많았을 정도고 그 이론이 틀렸는데도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도대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에서 무역에서 한국이 미국의 일종의 무역 이익을 항상 수십 년간 낳으면서 일방적으로 무역의 이익을 착취하지 미국이 한국에서 착취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과거 80년대에 이제 운동권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했는데 실증적으로 미국이 가져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최근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소장님 그 노무현 말기 때 이제 그 좌파가 분열하면서 그냥 뭐 지리멸멸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어내는 게 한미 FTA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한국에 흩어지는 좌파들이 한미 FTA 때문에 결집하는 그런 부수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한미 FTA 하면 우리가 종속된다 착취당한다고 했는데 연간 4조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한미 FTA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받는 건 미국이죠. 다만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제 계속 그 뭐랄까 한미 안보 동맹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붙어 있게 하면서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갖다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떤 적자 문제를 미국이 스스로 문제 제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 건마다 미국하고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종속된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에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교역을 늘렸을 때 종속되는가?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미국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오히려 어떻게 어떤 부의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흑자 경제랑은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거로 그런 실증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실증 분석을 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이나 중국 사회주의권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그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그게 불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국의 문 정권의 핵심적인 외교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부분에서 중국을 의식을 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한테는 안보를 의존하지만은 중국한테는 경제를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중국한테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제 이 수출 수입량이 미국 EU를 능가하면서 앞질렀죠.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살을 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91년 전까지는 중국이 없는 경제 속에서
오늘날 한국의 성장의 모습을 91년 전에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중국하고의 경제에 없을 때 우리가 뭔 성장을 못 해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급속 성장을 중국 없이 해왔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트러블이 있지만은 일본이 지금 다변화를 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없다고 일본 경제가 뭐 완전히 무너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들어갔었죠. 일본 자본이. 먼저 그런데 들어갔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려고 할 무렵에 이미 중국 시장 한계가 있다고 일본은 살살 발을 빠져나가기 빼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신소재라든가 일본이 그간 근 4, 50년 동안 축적해왔던 현대식 기술을 중국이 빼고 예, 걔들 지재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전부 빼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더 이상 중국과 교역을 늘리다가든 어떤 그 일본 산업 기술의 중추를 갖다 뺏길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앞서간 나라들 교훈을 생각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무작정 그냥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했죠. 그런데 그 지금은 소장님 보니까 이게 안보 경제 이런 것도 분리할 수가 없는 게 또 그 하나 그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이건 유치한 게 짝이 없니까. 이건 뭐 중학교 무슨 웅변 대회나 하는 이야기지. 이걸 일국의 외교장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득전에 보니까 BBC 기자들이 실실 웃더라고요. 그 생방송할 때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안보라는 뒷받침이 바탕이 되어서 경제 네. 블록도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이 마치 그 이제 이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는 이코노믹 애니멀처럼 네. 네? 네. 경제 동물처럼 네. 이렇게 이제 이 서구가 전체가 중국 보유 구도를 완성시켜 가는데 그 그렇죠. 목적은 예.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이 공존, 뭐 이 민주주의와 네. 또 그 세계의 경제에서 상호 이익 네. 등을 갖다가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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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하고의 이 부분에서 이번에 그 이제 긴가민가하는 각 나라들의 좀 이 생각들이 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으로 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건 도대체 이 국민의 인권이나 네. 최소한의 그 네. 어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걸 하는 체제가 아니다. 네.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나 홍콩, 타이완 등에 협박하고 공갈하고 네. 겁주는 이런 행태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죠.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서구 사회가 중국이 좀 이렇게 양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게 팽창하게 되면은 어떤 서구적 가치도 자연 발생적으로 착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으로 오히려 더 어떤 그 공산당이든 독재가 강화된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는 이 명제가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아예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명하게 편에 했거든요. 서서 네. 우리하고 저기 네. 군사, 네. 경제 예. 또 같이 동맹으로 갈래?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이제 예. 안 그러면 너네들이 중국 편에 서서 갈래? 선택해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쿼드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다시 지금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지어가지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로 봐서는 거기 삼성까지 뭐 들어오라.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삼성한테 할 이야기가 네. 미국이 직접 대만 회사 네. 뭡니까 TSMC입니까? TSMC입니까? 마켓쉐어 세계 그게 1넘버원이죠. 예. 막 이 지금 미국에 네. 이 10억 불을 들어가지고 네. 이제 공장을 네. 크게 짓는다. 수십억 불을 들여가. 네. 네. 그러면 그 수십억 불을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너네들은 예. 미국에 지금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더 확대할 생각이 없냐? 엄청난 페이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삼성한테 지금 그 미국으로서는. 이야기를 미국이 예. 하려고 들어오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구도를 보자면 이제 지금까지는 쿼드만 가지고 쭉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쿼드라는 게 각 참가국이 이렇게 협정을 맺은 그런 공관 기구는 아닙니다. 나토와 같은 기구는 아니고 아직은 근데 느슨한 협력체죠. 협력체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영독푸가 가담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이름 그대로 중국을 완전히 이제 포위하는 새로운 이제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을 보면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가 없다. 왜? 개개의 핵심 부품이나 핵심 산업 기술 같은 거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걸 지금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보 개념과 경제 개념은 융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분리해서 사활을 모색하겠다. 이건 이제 어불성설이죠. 한국이 이제 경제 중국 부분에 미국의 간섭을 이게 I don't care.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 네. 결국은 한국이 미국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지금 군사적으로도 동맹관계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언제까지 뭐 경제는 중국이니 이런 헛소리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래 보고요. 자, 근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이런 모습이 네. 그럼 아프리카에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서 오른쪽 붙었다가 왼쪽 붙었다가 하는 나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네.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인 나라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미군이 지금 2만 한 8천 명이 주둔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매우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는 다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어하죠.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이제 미군을 한시라도 빨리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이 정신 차린 미국이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너가 아무리 나가라 되지 안 나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뻔뻔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다행히 요 최근에 바이든이 되고 나서 보면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한국 정부의 성격을 이제 파악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방송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미 끝났겠네요. 4월 15일 날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어떤 청문회를 하겠다. 그걸 생중계로 하겠다 하는 거는 소장님이 규정하신 대로 이건 완전히 그냥 동맹국 하나를 그냥 망신 주기당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공교롭게 4월 15일이면은 김일성이 생일이죠. 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4월 15일이라는 게 목요일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이제 완전히 이제 한국을 갖다 왕따 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드에 들어오라고 압박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문 정권이 빨리 끝나야지 오래 가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망신과 고립을 자초해서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도 한국을 팽시킬 거고 또 미국, 일본 같은 서구권도 팽시킬 거고 결국은 이런 그 권력절 대립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던 EU나 유럽 국가들도 이제 점점 맞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다시 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망쳐버린 문이 4년 동안에 완전히 망쳐버린 대한민국의 어떤 이 방향 이걸 갖다가 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과연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정권 교체를 할 건지 어느 당이 또는 제3지대에서 나올 건지 그건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국제 문제 다루면서 소장님이 서보 15조에 한미일 삼각 구도라는 걸 갖다가 이미 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미가 아니고 한미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선전을 하려고 이제 지인들을 만나고 했더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끼워서 한미일 삼각 구도를 우리가 지지한다는 데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아마 북한 또는 좌파들의 프레임에 걸려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은 동맹관계고 우리하고 미국은 당연히 동맹관계죠. 근데 이걸 갖다 3자 구도를 섞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동맹체제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혁명 20일에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했죠. 이거는 이 삼각 구도로 가야 된다. 지금 북한, 러시아, 미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이 뭐 지금까지 냉전 시대 이후 체제 변화를 겪은 이후에도 이 3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문명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꽤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문제 분석한 사람들이 상당히 재미난 결론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쇼킹한 제목을 하나 봤습니다. 꽤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주식 투자 같은 데도 이름 있는 사람이고 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중국의 미래는 없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실제 보면은 이제 경제계 쪽에서 벌써 세상 돌아가는 냄새를 빨리 맡은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중국하고 좀 뭐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하는 이 양다리 전략이랑 이제 이게 사상 누각이다. 이건 도저히 신뢰성이 없다.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은 국제적 주식 투자, 자본 이동의 흐름을 파악한 사람들은 이걸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기술 발전, 그다음에 세계화, 그리고 이제 국제 간의 관계 이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소멸되는 시대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지금 다 덮치고 있고
또 이 각 나라가 이 세계화라고 해서 비교 우위, 리카르도의 절대적 비교, 상대적 비교 우위에 의해서 세계화나 이 물자, 인력, 자본의 교역은 도움이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다시 폐쇄 무역, 보호 무역으로 돌아가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성각 경제로 갈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뭘 몰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인류가 이 굉장히 이 과거에 보면 성장해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봉건 사회에서 근대 국가를 만들고 근대 국가가 이제 민주주의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 유토피아를 향해서 갈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기술 발달과 이런 있던 이 시스템의 발달하고는 별개로 실제로 그것이 사람의 이제 이 소외를 낳게 되고 또 양극화를 낳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옛날에 이 계급 계층 분열을 하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레트로 역행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고 숱한 고장이 나고 있고 지금 보면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한 건 이건 아닌데 저놈은 가서 문가리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가 실제로 이 시민들과 표를 찍는 시민들과 그 대리인 사이의 거리도 너무 높아졌고 그들끼리의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그야말로 대리인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일도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원리도 정치적으로 새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일부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소리 선각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툭하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 구조 이념형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또는 박정희가 고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할 그 무렵에 어떤 그런 가치 정향적인 개념들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실제 역사적인 어떤 구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포 15조의 가장 이제 강력한 무기로 대두한 게 소위 말해서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 공급, 원가 판매인데 이거 하나만 보고 이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공정한 경쟁과 정보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왜곡됐죠. 안 되니까 그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시장 경제에 맡겨놨는데 결국에는 투기꾼들이 놀아나고 부가가치 높은 고급 아파트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못하는 거를 갖다가 국가가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적 정향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왜곡될 수 있고 왜냐하면 무한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시장에서 우위에 서서 이 정상적인 그 시장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행위가 탐욕에 의해서 밀릴 수 있고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치고 그래서 이 공정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주택 가격의 투기적 왜곡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그 지난번에 그 소련하고 동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는 후쿠야마가 이제 뭐 경쟁은 끝났다 완전히 역사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때 이제 전 세계가 자원이 무한정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이제 활로를 터져버렸죠. 국가 기업을 갖다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세계적 석학처럼 보였지만은 솔직하게 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냥 자본의 대리인 역할 정도로 수행한 거죠.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신자유주의라는 게 소위 말해서 과거에 어찌 보면 아담 스미스를 회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로지 국가는 최소화하고 그냥 뭐 뒷간으로 내려앉고 그냥 자본이 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런데 2008년 결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면서 그 숱한 파생 상품 그거 이름도 외우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자본주의 본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미국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경제적 어떤 그 문제나 그다음에 어떤 그 소외 사태나 이런 거는 외국에서 터졌는데 지금 이건 심각한 게 1929년 이래로 미국이 아마 세계 중심부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뭐 연결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혁명 20일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 20일에서 이야기하는 서보 15조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강령들이 서로 어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념형과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 많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융합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놓여 있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현재 이제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게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를 취할 거는가 하는 걸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이지 이게 또 다른 이념형으로서 이게 영구히 앞으로 100년을 갖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된 이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를 네.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가버린 네. 이 정치적 대리인과 투표를 찍는 사람의 거리를 바로 잡자라는 시각에서 등장한 우리는 파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파퓰리즘이지만은 진정한 파퓰리즘은 이 표를 찍는 사람과 그 대리인들 사이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리인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개도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이게 정치적 성숙도라든가 경제 성장에 더딘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쇼킹한 거는 그 간격을 가장 좁혔다고 생각하는 미국이 지금 제안되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 그 선거구 시민들이 원했던 바 그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리인들이 요구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 거기다 또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중첩되면서 세계는 이제 혼돈의 이제 질곡으로 빠져들어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현재의 세계 속에서 한국이 가져야 될 객관적인 시각 부분들을 허 대사님 모시고 2부에서 알아봤습니다. 뭐 대사님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거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궐선거가 끝났고 그다음에 대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선의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대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소장님이 늘 경계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원 집정부제로 넘어가서 이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은 큰일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수상님 누차글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막을 수 있는데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수상님 이제 과거 우리가 이런 정치나 군사 문제 얘기할 때 전략 전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어떤 전라북도나 강원도 대 조그만 데 지방자치구였다면은 거기서 보수파가 이겼다면은 기껏해야 전술적 승리겠죠. 탁티칼한 거겠죠. 근데 이걸 이제 전략적인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어떤 담보물이 필요한데 서울 부산에서 이겼다는 거는 전술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작전술적 그 중간 개념 정도였던 꽤 큰 교도본을 확보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발 보수파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이 승리의 어떤 그 기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오세훈이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이거는 수장님이 계속 실타를 하면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명 21 당을 창당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비판하고 조언을 한다고 사람이 되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력의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